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여전히 빛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닿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움에도 누군가의 길고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과 눈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1951년 겨울 부산의 어느 골목길. 11살 소녀가 천천히 길을 걷습니다. 등에는 4살배기 막내 동생을 업고 손에는 6살 동생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아버지는 전쟁터 어딘가에 계십니다. 소식이 끊긴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언니나 배고파요. 막내 동생의 가늘고 작은 목소리가 영순이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릅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곧 밥 먹자. 영순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삼킵니다. 오늘도 부두로 향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들. 그것이 내 남매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추운 겨울바람에 손은 얼어붙고 피가 나도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영순이는 그만 쓰러집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입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미군 야전병원의 침대였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군 군의관.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죠? 11살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동생 셋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고? 군의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그날부터 그 군의관은 매일같이 도시락을 따로 챙겨줬습니다. 영순아, 너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니?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영순이에게 현실은 너무 냉혹합니다. 동생들 먹일 밥과 어머니 약간만으로도 학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순이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영순이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봉제 공장에 겨우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서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글자를 배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20살이 넘어서야 그녀는 비로소 자기 이름 석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낡은 천조각 위에 영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이름을 씁니다. 박영순.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엄마, 저 이제 글을 알아요. 무덤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 목이 메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1살 영순이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옷을 만들어서 팔아보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옷을 깁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바늘을 움직입니다. 완성된 옷 한 벌을 들고 동대문 시장으로 떨리는 손으로 옷을 펼쳐서 보입니다. 첫 손님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실밥이 정말 꼼꼼하네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사갈게요. 바로 그 순간 영순이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이렇게 가치 있게 봐준다는 것.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모아서 재봉틀 한 대를 중고였지만 영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4살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재봉틀 한 대로 가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영순 양장점. 서툰 글씨로 간판을 직접 써서 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밤에 홀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영순이는 견딜 수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처음 옷을 사갔던 그 아주머니가 아가씨, 저 옷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소문을 듣고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 왔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는 직원 3명을 둔 작은 공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뚝 끊기고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직원들이 오히려 영순이를 위로해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이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영순이는 자신이 살던 집까지 팔았습니다. 밀린 월급을 먼저 직원들에게 줬습니다. 1년을 악착같이 버티고 나니 봄이 왔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밀린 월급에 이자까지 붙여서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드렸습니다.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순이의 회사도 함께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큰 공장 건물. 하지만 영순이에게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찍 출근을 했고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1990년 영순이는 마침내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되어 첫 번째로 한 일은 장학재단 설립.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배우지 못한 불쌍한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지 못했던 그 깊은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학금 전달식 날 학생들을 바라보며 영순이는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디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춥더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2000년대 영순이는 6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사회봉사 활동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퍼져나갑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영순이에게 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영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11살 그 추운 겨울이었어요. 동생들과 함께 부두를 헤매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배고픔을 알기에 나눔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눈물을 흘려봤기에 타인의 아픔까지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영순이 할머니는 80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매주 빠짐없이 복지관을 찾아가셔서 어르신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 조언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힘들 때는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나도 그랬다고 너희도 할 수 있다고. 11살 어린 소녀가 동생들 손을 꼭 잡고 힘겹게 걸어갔던 그 험난한 길. 그 길의 끝에 이런 날이 올 줄을 그때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왔기에 오늘이라는 기적 같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1954년 경상북도의 깊은 산골 마을.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밤. 8살밖에 안 된 김철수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아빠 눈 좀 떠봐요, 제발이요. 아빠 제발 눈 떠주세요. 그날 광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갱도.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를.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철수는 그날 어린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이 되어야지. 10살이 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어린 몸으로 무거운 지게에 나무를 지고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한 단에 겨우 50원. 하루 종일 일해도 고작 2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이 파인 주름과 야윈 얼굴, 배가 고파서 자꾸 우는 어린 동생들, 그 모습들이 철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이장님께서 철수를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서울에 가서 기술을 배워보지 않겠니? 13살 철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머니는 플랫폼 끝까지 따라오셔서 손을 흔들고 또 흔드셨습니다. 기차가 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계속 흔드셨습니다. 철수는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렸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작은 철공소. 철수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심부름까지. 낮에는 온종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서 공부했습니다. 한글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13살이 되어서야 처음 쓰는 글자들. 창피하기도 했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철수는 간단한 편지 정도는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첫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 철수입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똑똑 떨어져서 종이가 온통 젖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철수는 기계 다루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선반, 밀링 등등. 처음에는 실수만 잔뜩 하는 실수투성이. 손이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아파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기계 앞에 혼자 남아 앉아서 작동 원리를 끝까지 연구하곤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철수는 어느새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5만 원. 철수가 한 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전부. 자신은 매일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철수는 큰 결심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 공장을 꼭 갖고 말겠다. 5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50만 원. 25살 철수는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렸습니다. 철수기 공소. 서툰 글씨로 간판을 직접 써서 걸었습니다. 첫날에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명함을 직접 손으로 돌리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꼭 맡겨주세요. 100군데를 찾아다녀서 겨우 한 군데가 응답했습니다. 철수는 받은 일을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이 하는 일은 정말 확실해. 1년 만에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2년 만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79년 두 번째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홀로 텅 빈 공장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고요하기만 한 공장.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13살에 서울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힘드시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월급은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또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떠나실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모두 함께해요. 철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자. 1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나니 따뜻한 봄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이자까지 붙여서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줬습니다. 1980년대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철수의 회사도 함께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큰 공장 건물. 1990년 철수는 40대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마침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 하지만 철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성공했어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내 아들. 13살에 서울로 보내던 그날. 너무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잘 살았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철수는 고향 마을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꼭 돕고 싶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난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철수 할아버지는 80살이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끔씩 공장을 찾아가십니다. 기계 소리를 듣고 쇳가루 냄새를 맡으십니다. 그게 참 좋다고 활짝 웃으십니다. 이 냄새가 바로 내 인생이야.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에필로그. 오늘 우리는 두 분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포기하지 않은 것, 일어선 것, 그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의 어둠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